변환봉 변호사님 TV에서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또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우선 본인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대학교를 중퇴하셨더라고요. 4학년 때. 되게 이제 큰 부자 될 사람들이 하는 선택인데 무슨 연세대 법대 4학년 때 중퇴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연으로 중퇴를 하시게 됐는지. 저희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도 작고. 방송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평범해 보인다 싶은데 실제로 보면 제가 많이 좀 말랐어요.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냥 고생을 안 하고 살 것처럼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집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할 정도여서 저희 아버님은 사우디에서 10년 동안 일하시다가 막노동을 하셨었고 어머님도 이제 저 대학 때문에 학비 마련하시느라 탈출구하시고 저한테 이제 형님하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형님하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 그나마 좀 공부 잘하는 가운데를 위해서 희생하느라 다 대학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온 집안 식구들이 저 하나 대학 학비 내고 고시 공부 준비하느라고 희생들을 하셨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 제 연대에 나왔는데 그 흔한 연고전을 한 번도 못 가봤었어요. 96년도에는 한총련 사태가 터지면서 없어졌었고 97년도부터 이제 공부하느라고 연고전도 못 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이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었어요. 원칙대로 이제 1년을 더 대학을 다니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 집안 형편상 이제 대학을 더 1년 다니겠다는 호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당장 가서 이제 돈을 벌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사법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이제 중퇴를 하고 사법연수원 가느라고 그렇게 됐었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학생운동해서 혹시 뭐 제작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도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정치하게 되면 한 번쯤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나의 소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일부러 나도 변호사면서도 대학 복학할까 하다가 그냥 말지 뭐 그래서 중퇴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흑수저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다 충청도 멍청한 사람인데 되게 저하고는 달리 되게 언론에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법조인이니까 제가 경제의 시장 경제 원칙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훼손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직접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여러 번 아주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 변호사들의 조력을 참 쉽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맨날 재벌은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편 마음에 안 드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법 전체가 정말 개혁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의 사법 전체에 대한 존엄함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귀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사법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활용해. 툭 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봤는데 거기다가 아주 언론에 그거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이만하게 써가지고 들고 가서 퍼포먼스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의 논쟁을 고소고발로 가져가가지고 상대를 괴롭히고 이 상대가 나쁘다는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악용하는 사태가 잘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도 정치는 그거를 정치인들은 마이크가 항상 언론에 마이크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예훼손 이런 거가 잘 적용도 안 되고 미국은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적 공격에 수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상당히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칼자루 쥔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최후의 보루였었고 가장 믿을 만한 기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변론으로 97년대 우리나라가 IMF를 헤쳐나왔을 때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가 사법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IMF가 생기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법인회생, 법인 파산들의 제도가 그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조조정을 해서 철저히 법에 따라서 도태시킬 기업은 도태시켜버리고 개인들도 회생시켜주고 파산시켜주고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 정치인들은 이대로 하면 기업들 다 죽는다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판사들은 법에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라고 진행을 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법이 우리나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법체계를 이식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실패했었어요. 사법과 판사들이 법을 이렇게 했다는 기업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온갖 로비를 받으면서 이 법을 적용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완벽한 사법제도가 구현이 안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IMF를 극복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법부가 냉정하게 법을 적용했던 것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사법부는 상당히 중립성을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관 예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결과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현직 법조인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관들이 작용해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은 0.01%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99.9%의 사건은 원래의 결과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라든가 정말 예민한 사건에서 갑자기 뭐 대법관 출신의 정관 변호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님, 검사님들은 원리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거기는 신뢰는 상당히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검사가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800명, 1,900명 정도의 검사들은 그냥 일반 검사들이에요. 한 달에 7, 8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경찰이 수사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꼬집어주고 지적해서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검사들이 대부분의 검사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는 특수부 검사들 조국한테 20, 30명이 달라붙거나 그런 검사들은 사실 1, 2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사건에서는 가끔 바뀌기는 하죠. 하지만 극히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현 정부 들어서 그 사법의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성향 자체가 저분이 진보적인 성향이다,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에 따라서 판결 자체가 이제 대법원이 좀 진보적으로 가고 있구나, 보수로 가고 있구나.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정치 이념 지향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사법부 내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사건, 잘못된 사건의 결과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특히나 정치로 예민한 사건에서 판사님들이 자꾸 본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무리 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 어느 정도 가려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판결을 읽어봤을 때 원리 원칙대로 판결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좀 예민한 사건을 같은 게 기소가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이게 왜 저 판사님한테 배당이 가야 되지? 영장 실질 심사람이 있어서 저 판사님이 하게 되면 저분은 성향이 보이는데라는 분이 갑자기 영장 담당 판사로 들어가서 그 입맛에 맞게 구속되거나 기각되는 결과를 보면서 예전보다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결과가 좀 큰 게 아닌가라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극히 예외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공정이라는 말이 어쨌든 법 정신에 따라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법원 판사가 된다 그러면 일종의 국가의 기틀이나 규범을 잡는 그런 사상의 선도에서 소드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생각의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거 보면 명문으로 남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단체 대신해서 지난번에 최저임금 2번 그 무자백을 올린 거가 위헌이라고 하는 소송에 전문가로 참여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막 했는데 오늘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했냐면
주휴수당하고 휴휴수당이 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는 일 안 한 시간에 대한 거를 돈을 주라고 해놓고 그것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확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대한 그 시행령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헌재가 그거 과도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합헌 판결을 내리셨어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 동네 골목시장 불쌍하니까 한 달에 2번은 사업하지 마. 그게 대형 유통명 강제 휴무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하는 규제는 어떤 재산권 침해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든 다 합헌인 것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국회도 이제는 마구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보면 그냥 기본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다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은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건 뭐 명백한 행정부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논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틀이 되는 원칙이 뭐냐? 시장 경제의 원칙을 믿는 나라냐, 안 믿는 나라냐, 믿는 나라냐. 그 다음에 요새 지금 나오는 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무슨 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해서 5.18에 대해서는 한다고. 삐락 뿌리는 게 우리가 평생 다 합헌이었는데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뭐나 마구 다 법만 만들면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없는데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만 무제한 비대화되고 시민은 다 없어지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제기해야 되나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난제들 많이 던져주셨었는데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그 특성을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날선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요. 법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법의 기준에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냐고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언제든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여론의 동향 같은 거를 판결에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례로 든다면 사형죄라든가 간통죄에 있어서 그 간통죄가 이제 뭐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할 때 과거의 우리의 관념으로는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현재 발표된 성관념으로는 이건 이제 위헌으로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걸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뭐 여론에 부합하거나 정치 권력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동감을 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거기서 아마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가겠죠.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어떤 상당한 입법 형성의 정책 재량권 자체를 국회한테 줬었고 그 재량권이 국내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그거는 충분히 국회 입법 형성의 자유일 것이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그것을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라면 이걸 굳이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사고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뭐 이제 1가구 2주택을 상당히 중과세를 하겠다, 보유세를 높이겠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할 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댈 거고요. 또 뭐 어차피 우리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대한 측면도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집을 몇십 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 상당수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아질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권력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어떤 만약 부동산 대책이 나오건 아니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국회가 뭐
뭐 많이 퍼주기 법률을 많이 만들건 현금 배당에 대한 법을 엄청 만들건 국민들이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찬성하자 헌법재판소는 계속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느냐 찬성하겠다 그럼 이건 합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헌법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 전체의 그 동화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솔련 입장은. 그것이 뭐냐면은 헌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동의한 하나의 가치 질서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한다라면 언제든 헌법의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언제든지 모든 국민들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 현금 배당을 준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합헌이다 라는 식으로 가겠죠. 헌법재판소가 결국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베네수엘라 행정처를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 여론이 반대가 됐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건 풀어졌으니까 입법 형성의 권한을 제한을 가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법에서 달라지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법부 자체가 법치를 부정하는 그런 유연성이 너무 많아지면 그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파운딩 파더들이 왜 이런 거를 기본권으로 정의했느냐 하는 논쟁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많은 것들 경제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가 많아지고 사회주의화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겪곤 하지만 저는 그 우리 사법부가 언젠가는 흑역사로 기록될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그리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집어넣으면서 했던 소위 암묵적 청탁이라든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들 이거는 증거주의나 이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적 원칙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그게 뭐 궁예인가요? 관시법 같은 거 아닌가요? 무슨 암묵적 청탁을 묵시적 청탁을 마음속으로 읽어가지고 형사 처벌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는 그 8대0 판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이죠. 어떤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소신 있게 논의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받지 않는 방법이 8대0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권위를 유지하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데 가장 바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었던 사법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를 후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 수준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되게 높게 평가되거든요. OECD 같은 평가에서도 효율성이고 즉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일부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점차 많이 훼손이 돼서 그게 사법부에 있는 분들 내부에도 그런 정서의 일부를 읽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법부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일단 제가 말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사법부는 굉장히 다르다고 일단 말씀 먼저 전제를 하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곳에는 비판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헌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사법부라고 정치적인 사법작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제 헌법 교수님들께서도 뭐 이제 허영 교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떠나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전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사실 8대0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눈치를 봤었고 당당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대2 탄핵 아니면 5대3 기각 정도가 아마 헌법재판소가 가장 할 수 있는 묘수라기보다는 가장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6대2나 5대3 정도의 판단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직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엄밀하게 법적인 용어로만 얘기를 한다면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는 다르거든요.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이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긴 하겠지만 탄핵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과 명확히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시 국민들의 90몇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중국에서 신뢰하지 않겠다. 위임관계가 사실 깨졌던 상태였었고, 그 다음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증거로 나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이게 엄격한 증거에 대해서는 됐던 건 아니고 단순히 여러 가지 풍문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잘못됐다. 소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적어도 2분 내지 3분 정도의 의견은 있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조차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적으로 눈치 보기를 했다라는 비난은 정말 흑역사로 남게 될 거라는 점은 저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경제 문제 때문에 하도 우리나라에 그 원칙 없는 그냥 규제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특정 이해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숱한 그 소위 발전법, 상생법, 진흥법이 다 이해 집단의 지대추구 이익 대변법이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평등주의나 감성에 휩싸이는 사회인데 과연 시장경제하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해가는 헌법인가?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이제 뭐 시장경제에 관한 원칙도 있고 경제민주화 원칙도 집어넣고 모순된 원칙을 온갖 거 집어넣고 이렇게 긴 또 헌법도 잘 없잖아요. 되게 이제 공산국가 헌법이 긴데 그 전문가들 보세요. 북한 헌법은 무지 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경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노동법 관련 건데 그게 독일 걸 베낀 일본 걸 갖다 우리가 베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언론이나 경제 문제 얘기할 때는 거의 생각은 영미주의적이에요.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업한테 기대하는 것도 되게 미국적 기업을 이상으로 해요. 그런데 법 체계는 규제법이나 노동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스스로 뭘 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만든 건지 그냥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옷에 맞지 않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베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뿌리, 그러니까 법의 뿌리, 그리고 우리 하부의 우리 문화나 우리 국민들하고의 적합성 문제. 저는 그 일본은 독일 걸 베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나라 다 사회 내부의 신뢰도 높고 타협적이고 아주 평화로운 국가인데 그 유럽식 제도를 미국도 못 베낀다고 그러거든요. 미국만 해도 노사관계가 상당히 대결적이거든요. 대결적이고 왔고. 근데 우린 그보다 훨씬 더 대결적이고 신뢰도 안 하는데 독일식 뇌가 내심을 갖다 놓고 지키지도 못할 법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사법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회니까 니네가 만들어준 우리 해석한다고만 하지 말고 사법인들이 우리 법체계가 우리 사회하고 어떤 적합성이 있는가 어떻게 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좀 목소리를 많이 안 내시는지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좀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법의 해석에만 충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더라도 어쨌든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 법조인들의 수명적인 한계죠. 그 재판 과정은 그런데 근데 뭐 언론한테 우리 법의 한계라든지 어떻게 사회가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보이스 낼 수 있죠.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가장 큰 단점이 일단 좋은 거는 다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소득세가 높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내가 본 돈에 소득세 충분히 냈으면 아들한테 물려주면 왜 또 상속세를 물려? 그러니까 소득세가 높은 나라는 상속세가 아주 낮고 반대로 소득세가 낮으면 상속세가 높겠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항상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낮다 할 때는 소득세 높은 나라 얘기만 해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또 상속세 높은 나라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갖고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 유연하게 된다 얘기를 하면서는 그럼 그 나라에서 사회적 인플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얘기를 또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뭐 이제 노동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 이 나라도 봐라. 해고를 얼마나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 나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해고를 어렵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해고는 어렵게 하고 사회적 보장제도 또 높게 해버리고 일단 좋은 건 다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일단 이게 뭐가 왔다 갔다 균형이 맞춰야 되는 건데 일단 좋은 거는 다 갖고 오니까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법이든 영미법이든 하나 제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사회가 굴러가는 건데 일단 좋은 거는 일단 다 갖고 오니까 안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저 얘기가 있어요. 약간 좀 딴 얘기를 하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생아가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올해 아마 26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쓰고 있는 예산이 30조예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신생아 한 명 태어날 때 정부에서 1억씩을 줘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차라리 애한테 1억 원씩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예산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하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제도들을 없애야 되겠죠. 30조를 다 갖고 갈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누리과정 예산, 보육 예산, 뭐 아동 보호미, 긴급 보호미 예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면 다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또 정치인들의 딜레마가 어떤 나라는 애 태어나면 1,000만 원 준대. 우리도 1,000만 원 주자. 근데 당장 예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0만 원만 찔끔 주고 또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어긋맞춰지는 거죠. 차라리 아예 그냥 애를 낳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동네마다 타가소가 있고 도우미 시스템이 있어서 그냥 누구나 애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놓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엄마한테 1억 줘가지고 알아서 잘 키우세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돈도 주면 좋고 시스템도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거는 프랑스가 아이슬란드 제일 갖고 와서 당장 1,000만 원 무리니까 애 태어나면 300만 원 주자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애가 태어났을 때 동네마다 타가소가 있고 긴급 보호미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그럼 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동마다 둘 수 없으니까 주마다 하나씩만 두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어쨌든 원칙 없고 생각 없이 막 비빔밥 만드는 사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균형을 못 찾아가고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데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치가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특히 저는 정치인들이 뭘 개혁한다고 했을 때 제일 제가 참 납득하기 힘들어요. 제일 개혁이 될 대상이 청와대고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뭘 자꾸 개혁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훼손되는 법치 또는 사법부의 권위에 결정적 도덕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런 게 저는 하여튼 법학자 조국이 남긴 위선이라고 그럴까 그거 하고요.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과의 정말 국민 앞에는 예절이 아닌 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사법에 대한 우리가 뭐랄까 희극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저 길거리 대중윤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해봤잖아요. 서울대도 가고 광화문에서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분들이 서울대에서 교수를 한다는 게 같은 교수로서 좀 공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서초동에서 조국을 영웅시하고 수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법부 전체의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었고 어쨌든 조국도 법학 교수니까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법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내 앞 가서 뭐 이제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쟤는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라는 말을 법학자들은 법조인들은 제일 싫어해요. 일단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법의 정신인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랬어요 라는 말은 법 앞에서 절대 허용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불법의 평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평등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문으로 들어가면 나도 앞문으로 들어가겠다. 이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있으면 나도 버스를 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은 버스를 타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흑인이건 백인이건 모두 다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평등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왜 너는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느냐? 제가 건넜으니까요. 그런 불법의 평등 그 절대 법에서 허용되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논지는 저런 맥락과 다르는 것 같아요. 조국 같은 경우나 유치미 같은 경우나 다 그 정도 유치는 사람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행이잖아. 라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거스르는 것이 우리는 의지가 선하니까 괜찮아. 우리의 의지는 선하니까. 비록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은 그 사람들은 나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우리는 선한 의지로 했었으니까 다소 문제에 있어서 방법에 잘못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비난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문제는 없어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불법의 법학자로서 주장하지 말아야 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또 본인의 의지는 선하다. 그런 의지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두 가지가 법조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사법부에 관한 불만을 저는 뭐 판사님이고 검사님이고 만나면 늘 제가 평소에 서울대 공법학회 가가지고도 뭐 당신들이 그 서울대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판사들이 다 이렇게 시장경제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법 기술자들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제가 교수를 앞에서 막 그랬더니 저를 불렀던 학회장님 하신 서울대 원래 4차 산업혁명과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간두고 3차 산업혁명에서도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재산권 침해가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전진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전부 법기술자만 만들고 철학도 안 가르치고 역사인식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저를 불렀던 교수님이 너무 당황하게 그런 적이 있어서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 얘기, 사법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 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정도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는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정말 대중화돼야 된다.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자질구레한 일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고마울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첫 번에 갔는데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걸 가르쳐줘요. 니네 수업료 중에는 변호사 학교가 고용해서 학생들은 돈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못 사니까 학교가 변호사를 고용해 놓고 학교를 상대로 하는 소송만 빼놓고는 학교 변호사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니네 피에 일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 여러 번 썼어요. 가면 정말 미국의 변호사들은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그 임대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저희 가족이 오게 돼서 학교에 있는 아파트로 학생 스턴트 하우징으로 들어가야 돼서 중간에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이 방법 저번 가르쳐준다. 그래서 9개월 계약을 하는 거를 4개월 만에 중단하고 학교 거로 들어가겠다 싸니까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기간을 다 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가서 조력을 했더니 야 영청 이것저것 막 가르쳐주다 정 안 되면 그냥 열쇠 놓고 야간 도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 있고 이게 돈 없어가지고 정말 중고차를 몰고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자동차 수리점에서 인스펙션은 에스티메이션은 프리다. 그러니까 견적은 프리라는 거예요. 가서 했더니 브레이크 4개 갈아야 되는데 차값보다 제가 200불짜리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 8기통짜리 중고차를 한 20년 된 차를 사가지고 몰고 다녔는데 수리비를 200불 주고 산 차를 수리비를 600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차를 안 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오는 히스패닉이 하는 저건데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너 여기다가 저기 에스티메이션 프리라고 써놨는데 왜 차를 안 주냐 그랬더니 네가 여기서 고치면 에스티메이션 했던 가격은 돈 안 받고 거기서 빼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학교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 밖에다가 제 키를 확 집어던져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너 이제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자꾸 들어붙고 기업들이 그러냐 그러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일반인들이 잘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원래 이 로스쿨을 만들 때 변호사를 양산해서 이 소위 조력을 받을 거를 대중화하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고 또는 하나는 그런데 사법 시험이야말로 흑수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정의로운 길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자들만 그 비싼 학비 내고 이 두 개의 원칙 중에서 우리 사회가 마구 갈등하고 막 싸우고 저기 변호사님도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방송에서 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서 막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무법인에 지난해 이렇게 비상근 고문으로 가서 한 10년 동안 잠깐 있어봤는데 그런 아주 큰 법무법인은 전혀 대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은 일반인들이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야 사실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보면 그래서 아주 기업들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로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몇십 불, 몇백 불에 쓸 수 있는 변호사들 많이 있는 사회거든요.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변호사가 많으면 또 변호사들이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소송도 많이 또 많이 만들어서 한때는 미국이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쓸데없는 소송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그런 비판도 또 미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학비에 변호사의 피가 포함이 돼 있었고 그 변호사는 학교에 고용해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본에 대해서 언제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쉽게 병원 갈 수 있죠. 의사한테 가서 진료비 1,몇백 원 주고 휴일이어도 아마 2,600원인가 그럴 거고요. 약국 가서 몇천 원 주면은 어지간한 병들은 10,000원도 안 된 돈도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률 보험이 돼 있어요. 우리보험 똑같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내듯이 내가 내 수입에 따라서 의료보험 얼마 내고 법률보험 얼마 내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아무 변호사한테 가서 의사한테 가듯이 변호사한테 가서 하면 되고 변호사 보수도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저 변호사 변호사는 금융 쪽으로 잘하니까 거기 금융사건 1,000만 원 줘야 돼. 저 이혼사건은 잘 못하니까 500만 원 줘도 돼가 아니라 금융사건 무조건 500만 원, 이혼사건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병원 가서 하듯이 독일에서는 하니까 독일은 그런 게 이제 잘 돼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무턱 높아요. 그리고 미국처럼 또 그 자문에 대한 게 이제 상당히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기업 사건하고 할 때는 기업들한테 자문료를 청구를 해요. 저랑 얘기를 하면은 자 오늘 저랑 1시간 15분 얘기하셨으니까 제 연차에 따른 페이가 1시간에 40만 원입니다. 15만 원 해서 1시간 15분 했으니까 50만 원 부가세에서 50만 원 청구해요. 기업은 따박따박 결제가 돼요.
근데 제가 누군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1시간 15분 얘기한 다음에 55만 원 청구한다 그러면은 상담은 무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다들 놀라서 가시겠죠.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죠. 아직까지 이게 그냥 전문가에게 지식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조금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돈을 받으려고 그래. 너무 야박하게 내가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회단체에서 무료 법률 상담 이걸 활성화해서 이동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혜택을 예.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법률 상담 정도는 그냥 뭐 소장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좀 내뱉어 주는 건데 왜 돈을 내야 돼? 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그냥 소송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자문을 내야 하니까 그쪽에 아예 안 가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만약 뭐 독일처럼 법률보험 제도가 성립된다면 상담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법률공단에 대해 청구해가지고 의사들 수가받듯이 상담을 몇 분 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청구했으니까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거라서 또 문화 자체가 워낙 또 다르니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절대적인 변호사 숫자라든가 인구 10,000명당 변호사 숫자도 너무 다른 게 상호간에 이제 너무 법문화가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 소송을 하고 자문을 해서 이기면은 내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을 다 내줘 하고 상대한테 받아올 수 있으니까 또 그쯤에서 별로 부담 별로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실제로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에 못 미치는 금액만 이제 회수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죠. 이제 변호사님 올까고 자꾸 법 얘기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치 하시게 된 새누리당 때 인재영이 위로로 되셨었는데 그때가 아마 김무성 대표 때죠. 예, 지난 국회의원 그리고 직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경위로 왜 정치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원래 정치를 하겠다는 건 중학교 때부터 꿈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TV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움만 하고 소리만 지르지 전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꼭 뭔가 전문직이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후에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16년도에도 이제 계속 방송 활동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제안이 왔었고요. 그래서 한번 성남 수정거제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한번 출마를 해야겠다 해서 정치의 뜻을 갖게 됐었던 거였죠. 정치를 하면서는 정말 많은 걸 느꼈었죠. 이 선거 벽보에 구호가 싸움질하지 않고 일 잘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근데 이게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요? 정당 정책 몸을 담으면 싸움질을 하는 게 정치는 원래 총안 들고 하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여야가 논쟁을 하고 막 싸우면 그건 되게 싫어하고 언론도 지탄하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논쟁을 끝까지 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판가름이 날 때까지 싸우는 게 잘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다 그냥 쉽게 합의할 주면 정당을 뭐하러 가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싸움질하지 않고 잘하시겠다고 했는지 그거는 아직 초년병 시절에 지역분들이 제발 쌈질하지 말고 이거 좀 해라라고 해서 그냥 썼던 거였었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 정치할 때 뭔가 전문직이 돼서 제대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건 이제 정치 입문할 때 이제 철없던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선배 정치인이 자네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그런 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네 말대로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그냥 서울대 졸업생 1등에서 300대까지 해서 300명 국회의원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국회의원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뭐 관철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의 답변은 저거였어요.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었는데 좋은 정치인의 조건은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협상력을 보유하는 게 좋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앉아서 법을 연구하면서 내가 정책을 만든다 하면 그 정치인은 이미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보좌진들이 해줄 역할들이고 각 당의 전문 연구원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경태 교수님 같은 분 모셔서 경제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안을 만들어서 갖다 준 것이 보좌진들과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여러 개의 법안들을 봤을 때 느낌 순간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정책이라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상관없이 상대방하고 협상을 잘해서 관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좀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다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영 대결이 되게 강화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패배를 하고 나더니 야당이 느닷없이 보수라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자유 빼겠다. 어제도 제가 통합당 국회의원 몇 명 만났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당명 바꾸는데 거기에 자유자 넣지 말고 좀 넣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가치한 정치에 대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보수다운 자유주의에 다운 보수다운 가치의 정치가 서기를 되게 갈망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신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저를 장인교수를 영입하겠다고 만나신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셨다고 그러면서 누구 말을 들었다고 해서 네가 와서 4차 산업혁명 자문 좀 해라 뭐 IT 쪽 하라 그래가지고 네이버 좀 쳐보시고 오시지 그래 어떻게 저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거에 질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지력이 나빠서 떨어져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너는 정치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짜들을 만나면 정책,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김종인 씨도 그 정치공학자고 선거공학자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선거를 오랫동안 해보면 국민 투표 성향의 1번이 자기 이익이라는 거야. 자기 이해. 그래서 지역 투표도 결국 자기 이해라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많이 나오면 우리 동네가 자기 이해. 두 번째가 분노예요. 저놈이 되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연민이래요. 이거 불쌍해서 요번에 떨어지면 집도 다 날라가고 처갓집에서도 이혼 당한다는데 뭐 이 연민이고 뭐 그래서 네 번째쯤 돼 가야 정책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러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가 북한과 다른 사회가 돼야 되고 자유가 있고 번영이 있는 재산권이 지켜지고 법치가 되고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 다수가 선거가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이런 게 이제 기본권이 중요한 게 그잖아요. 다수에 의한 독재를 좀 알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5.18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다수에 의한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삐라를 뿌리면 갑자기 불법이라고 이게 다수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독재인데 그런 가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실 정치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자유기독당 이런 데서 부정선거 믿으면서 어떻게 지난번보다 자기네가 표가 더 적게 나오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처럼 진영 대결이 계속되는 한 희망 없다. 제3당 무슨 가치 중심 정당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 어차피 1대1로 붙어서 싸울 때는
다 이쪽이냐 저쪽으로 붙어야지 제3당한테는 표 나눠줄 국민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유기독당 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20만 30만이 당원이라면 그거 끌고 들어서 한국당을 점령하는 게 낫다. 야당을 점령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그 정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과 가치가 의미 있는 정치가 가능할까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 공지의 사실이고 아무리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자본주의가 좋아, 공산주의가 좋아, 자본주의가 좋아, 사회주의가 좋아 하면 다 자본주의가 좋지 민주주의를 해야지 무슨 왕정이야, 독재야 말도 안 되라는 거 이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사실 체제 경쟁이 끝나버리고 이념 정치는 사실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여의도 정치인들과 약간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는 좀 달리 좀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 이퀄 안보, 진보 이퀄 정보 그런 식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의 이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사람이 이성적이다 아니면 감성적이다 해서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반대로 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원래 그 제가 공부하니까 보수는 그 후자를 보수라고 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탐욕적이고 이기심이 있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에 있는 제도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잘못되어 온 점을 보면서 만들어 하나하나 축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쉽다리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보수의 개념인 것이고 진보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누구나 다 공통적인 좋은 걸 추구하는 거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돼.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수 진보가 흘러가다 보면 이념적인 경쟁보다는 얼마나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은 또 욕망적이고 돈과 많으니까 통제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함부로 사회를 바꾸지 마. 그런 이제 실용적인 게 그런 게만 승리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종북 내지 자유 그런 가치보다는 조금 더 얼마가 더 실용적이고 내 삶이 얼마가 더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념적인 정당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더 변화가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아마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의도의 정치인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아주 극도의 인기영합적인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제,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이 대선 캠페인 중에 다 선택해서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거나 선진국에서는 정치 과정 중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든요. 하고 그것들은 선명하게 물론 그게 다 본인들의 마케팅 능력이고 정치인의 능력이죠.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승자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대표 선수로 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심한 게 뭐냐면 김종인 씨는 여기 당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당원도 아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당 수뇌부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노선 투쟁을 하거나 국민의 주목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셀프식 통치를 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당에 마치 강령이 되고 정책처럼 되면 우리 이 보수 세계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어떤 국민한테 아이디어를 마케팅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되고 하는 이 소위 아이디어 경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인재 영입으로 대서봤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이거든요. 공천제도가 있으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냥 내리꽂는 거잖아요. 국민들 속에서 리더십이 크는 것도 아니고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비토원원만 주는 거예요. 제가 비토원원도 없애야 돼요. 대부분 지역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이고 자기 부정적이고 그런
그 정치 제도가 몇십 년째 안 바뀌고 지금 국민과 유리된 아니 김종인 씨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민주화된 데서 가장 큰 야당의 당권을 몇몇이 결정해서 당원대 의사를 묻지 않고 당권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밑에 가서 다 받아 적어가지고 지금 다 독재 권한을 주고 이러면서 과연 그 무슨 빵 먹을 자유라고 하는 공산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쟁도 없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뭐냐면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후적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난번 한국당 당대표 선거 투표할 때 황교안 대표도 사후적 대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막 내버렸거든요. 시장 경제해야 되고 법치해야 된다 그래놓고 광주형 일자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쓸모 뭐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그때 저 사람이 어떤 지력을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보다 더 시장 규제적이고 좌파적인 공약을 했던 안철수가 중도래요. 유승민도 중도래요. 경제 공약으로 훨씬 더 심했거든요. 세금 다 시금 10,000원씩 준다고 약속했고 다 재벌 때려잡겠다고 그랬고 다 세금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부동산 규제 다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아무 차별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경제 공약에서는 똑같거나 더 심한 좌파거든요. 그런데 중도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목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경제를 통해서, 그게 중간에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 중에서 다 나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책 타협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그 내려꽂는 독재에 그냥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피동적으로 투표권만 갖고 비토권만 갖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이제 그런 질문.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가 82살인가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저분이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인데 왜 저분이 할 수 있나 싶었었는데 저도 사적으로도 만나봤고 말했었고 여러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그분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분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분이 판단이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념적인 정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일단 판단이 정확하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폭망했던 이유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천을 했었기 때문에 졌던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18대 때 국회의원들 출신해서 MB 정도 사람들 그냥 꽂아놓은 바람에 공천이 망가지면서 그냥 졌던 거였는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계속 얘기를 들어 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능력 있고 최종적으로 괜찮다 사람이 싶으면은 자기 사람 내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꼽아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계파 중진들이 김종인 씨를 갖다 두면 특정 계파가 득세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람을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초대선 사이에서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아마 정치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김종인은 자기 사람 심기는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했었던 것도 민주당 사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들어가서 민주당 상황 보고 민주당이 이기려면은 어떤 인물 들어가겠다는 게 자기 머릿속으로 있고 사람을 만나보면서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부합하니까 저 사람은 해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가장 반대했던 어느 개 누구의 사람이건 아니면 나를 지지했던 누구의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능력 있으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던 거는 일단 저 사람이 현 시대 트렌드를 30대, 40대 못지않게 잘 읽고 있어서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당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사람 자체를 네 사람 내 사람 가리지 않고 적합한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계파가 축출되거나 몰살되진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뭔가를 해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을 한다라면 아마 이제 이념 정당 시대보다는 점점 더 이제 실용 정당 시대로 훨씬 더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념 정당, 실용 정당이라는 구분에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그다음에 영국의 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을 무슨 자유를 지킵시다, 법치를 늘립시다 이렇게 공약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 이렇게 흘렀고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문제가 뭐고 사회적 문제가 뭐고 경제적 문제가 뭐고 환경적 문제가 뭐고 영국이 갖고 있는 외교적 문제가 뭐고 군사적 문제가 뭐고 경제적 문제가 뭐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치의 기준에서 이런 솔루션을 내겠다고 다 런던의 집값은 어떻게 잡겠다.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교육은 어떻게 개혁하겠다. 그 NIH라고 하는 공공의료의 그 관료적인 문제는 어떻게 혁신하겠다. 그래서 정책은 다 구체적인 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이냐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이나 지금 통합당이 저는 이념지향적으로 해서 졌다라고 하는 가정도 웃기는 일. 한 번도 이념지향적인 적도 없어요. 그냥 파퓰리스트적이었지 언제 이념지향이 되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서 진 걸 가지고 이념 때 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과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아이디어가 없었고 그 아이디어는요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 슬로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그 화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서민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서민 정책을 들고 나서 누가 믿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와 메시지가 적합성이 있는 사람이 웅변력 있게 몇 가지를 가장 그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웅변력 있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메시지 없었던 거를 자꾸 자기네가 이념이나 가치를 너무 지향해서 언제 여러분 이념이나 가치 본 적이 있어요? 이념이나 가치 있는 정당이 어떻게 해서 광우병 때 잘못해준다고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세월호 때 그렇게 당하고 그냥 물러서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표적이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우리한테 다수당을 주면 극복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 아무것도 없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왜 자꾸 코로나 가지고 시비 거냐 그러지 말고 제가 인풋을 직접 넣었거든요. 대구 가서 다 봉사활동 해라. 그리고 마스크 모금 운동해가지고 거기 의료진한테 전달시켜라고 공격을 하냐 지금 다 죽겠는데 근데 아무런 중심 메시지 없이 저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한 개도 드린 적이 없어요. 공약도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완전히 문외정당으로 지고 나서 무슨 이념 때문에 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무슨 생활정당 이런 전 세계 어느 정당이든 다 정책은 생활정책이에요. 생활정치고. 근데 그걸 무슨 새로운 시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가가지고 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영국, 미국 같은 데서 선거하면 다 이제 영국 같으면 보수당이면 컨서베티브 매니페스토 그래가지고 보수정당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개혁하겠다. 그럼 프로그레시브 매니페스토 똑같이 돼 거기다. 그래서 각자가 보는 세상의 현안이 다르죠. 이쪽은 빈부격차 확대를 하고 여기는 고용인력 부족을 보고 환경 문제도 그 문제를 또 환경 문제 다 지금 문제는 그 지구온난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정책 다 나와요. 그 이슈는 똑같이 봐. 해결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술로 해결할 거냐, 소비를 못하게 해가지고 강요를 할 거냐, 이 정책에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나 우리 보수층에 지배하고 있는, 특히 정치권에 지배하고 있는 그 실패의 원인을 무슨 이념 정당에서 냈다는 거는 정말 정신분열적인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부론 만들다가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오정훈 교수님 저한테 삐져 있거든요. 그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인풋 제로야. 전문가 40몇 명이 쓴 거를 백과사전 만들어 놓고 스티브 잡스 흉내내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하고 끝이야. 자기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지. 그거 해놓은 거는 그대로 잊어버리고 또 통합당 됐을 때는 아무 공약이나 막 발표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공약이 뭔지. 그거 공약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한테 뭐 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 안 된 거는 공약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믿지도 않아. 어제 한 말, 그 다음날 딱 뒤집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한테, 저는 우선 보수당이 개혁해야 되는데, 아니, 선거 때도 김종인이 들어와서 구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모셨잖아요? 망했잖아. 근데 뭐, 한 사람이 구세주가 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정당으로서의 저걸 포기한 거가 아닌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여기서 김종인 씨를 대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치는 그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근대 정당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현대 정당은 아직 모르는 것 같고, 하다못해 근대 정당이란 권력 잡는 정치 에리트들이 그냥 형식적 합법화를 위한 수단이지 국민 속에 뿌리내린 정당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면 맨날 당명도 함부로 바꾸고 정방정책도 함부로 바꾸죠. 무슨 이게 애들 바닷가 모래성 쌓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당명 또 바꾼다거든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장관 되기 위해서 그냥 국민을 이용해 먹는 수단이지 정당 아니죠. 그게 어떻게 정당이에요. 하다못해 야구팀도 야구팀 하나 응원하는 야구팀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데 정당이, 제가 이현주 의원 만났을 때 바른미래당의 당원이 몇 명이라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당원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었던 사람이 한국당 됐을 때 당원들한테 확인 안 했거든. 당시 그 다음 대표 정강정책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는지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당 됐을 때 자기들끼리 해놓고 아직 한 번도 동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사이비 정당이에요. 정당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보면.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사회개혁한다는 걸 되게 모순적으로 봐요. 자기들은 제대로 하는 거 한 개도 없으면서 무슨 기업을 개혁하고 뭘 개혁하고 사법을 개혁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원칙대로 하는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정당 활동도 국회도 원칙대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 정당이 국민 속의 정리. 마지막 질문으로. 예. 글쎄요. 그걸 알면은. 아니 정치인들은 제가 보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질문이 와도 즉석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한 번 더 이제 곡간이 탈탈 털리면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대선은 사실 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선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대중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뭐 하나 있는 셋 중에 하나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그냥 또 이제 한 10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곡간이 탈탈 털려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그야말로 베네수엘처럼 나아주는 상황이 되고 그리스처럼 나아는 상황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제대로 나를 좀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제대로 된 뭐 정당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비대위 체제는 저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가 되려면 선수를 누가 길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 프로세스가 길어야 돼요.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까지 수혈을 해가면서 선수층을 후보군을 많이 키워야 그 중에 이제 BTS가 나오는 건데 저걸로 끌고 가서 내년쯤 다 가가지고 선거 한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기 4개월, 5개월에서 만들어봐야 기성 있는 중에 저 지명도 있는 후보 하나 낼 거고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뭐 지금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없는 정당이 되는 부임 정당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예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분열상에 의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뭐 이런 상대방의 거대한 실수가 없었으면 그냥 불임 정당이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쪽에 누구도 대통령 된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얘기가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불임 정당의 모습을 하고 있고 후보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어제도 어떤 통합당의 국회의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요번에 그만두신 전 국회의원께서 과학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믿지 않는데 돼야 된다고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고 그래서 릴리저스 빌리프고 사이언티픽으로는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절망에 있어서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안에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구경거리가 생겨야 싸움 구경이 제일 좋은 건데 싸움 구경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게 그 싸움을 하는 데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 언더독인데 이기는 거로부터잖아요. 그런 연출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저쪽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연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종인 씨는 그런 연출 능력은 없는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괜히 변호사시고 정치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직종을 동시에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래 자리가 이렇습니다. 사전 입 맞추는 것도 없이 와가지고 남상 토론하는 게 저희 모임의 저거여가지고 오늘 또 어려운 과정에 오늘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오늘 좋은 대답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한테 박수 좀